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50이라는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앞만 보고 어찌나 바쁘게 살았는지 제 나이도 헷갈리는 날이 많았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건지 모르겠네요. 뭔가 두려우면서도 안정적인 제 나이를 다시금 입력시키며 지난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혹은 위로받으려고 적는 글은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이 정도이니 함께 제 젊은 날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저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공부도 잘하고 반에서 회장도 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그런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 친구를 두루두루 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쭉 서울에서 자라서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학급 수도 많고 학생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말이죠. 친구들은 다 저에게 서울대를 갈 거라고 했고 선생님들도 제게 기대를 많이 했고 저 또한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썩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분들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학원 한 번 못 다닌 이유는 바로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욕심만 넘치셔서 인생의 한 방만을 누리던 아버지는 무리하게 벌린 사업을 쫄딱 망하시고는 일용직에 전전하시며 매일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술과 함께 뉴스를 보시며 나라가 어쨌다느니 하면서 욕을 하셨죠. 어머니도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셨습니다. 그냥 면접을 보시고 써주는 곳이 있으면 다녔다가 안 맞으면 그만두었다가를 반복하던 분이셨죠. 그리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늦둥이라 저랑 10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19살 때 동생은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부모님께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부모님도 이미 제가 전교 1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애초에 그런 분들께 어떤 기대를 한 제가 바보였던 거죠. 대학 꼭 가야겠니? 네? 대학 그거 나온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졸업하고 바로 돈 버는 게 낫지 않겠니? 등록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등록금 걱정 안 되시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다닐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돈을 더 벌 수 있는 걸 못 버는 거잖아. 그거 4년 공부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동생도 생각해야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는데 동생 생각은 안 하니? 저는 이제껏 세상에 불평만 늘어놓는 아버지에 대한 혐오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는 어머니가 미치도록 밉더라고요. 그럼 제 인생은요? 그 4년이 결정지어줄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 앞에 놓인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어머니는 저희 집 사정에 대해 털어놓으셨고 저는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억의 빚, 그리고 굳은 일들로 손목이며 다리며 많이 망가진 어머니의 몸. 당장 내일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겨우 가진 이 쥐뿔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누구 한 명이 거둔다면 그제야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저희 집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대학에 있는 4년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전교 1등인데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틈틈이 알바해서 보태면 되지 않을까 하는 19살만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저는 대학교에 가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여자를 만나게 되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반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옆반 회장인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면서 사는 저와는 다르게 항상 여유가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왜 2년 동안 그녀의 존재를 몰랐을까?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아내와 친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임원 회의가 있을 때면 옆 반쪽을 서성거리다가 아내가 나오면 우연인 것처럼 같이 회의실까지 갔고 다른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옆반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인 건지 아내와 저는 같은 학교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여름 저는 희망하던 학교에 수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저는 바로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태희야, 나랑 사귀자.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 끝까지 단추를 잠근 파란색 셔츠가 답답해서인지 너무 떨려서인지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대답이 없길래 눈을 살짝 떠보자 그녀의 얼굴도 아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예쁜 목소리로 그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19년 인생 중 그날만큼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선망하던 대학교에 합격함과 동시에 똑똑하고 예쁜 첫사랑과의 연애가 시작되다니. 진흙탕이었던 제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단 한순간도 네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게.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당당한 남자친구가 될게. 저는 아주 자신감 있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합격한 사실을 부모님께 비밀로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도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터라 부모님이 제 합격 소식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는 동시에 집에서 나갈 생각이었고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자친구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 경사를 학교에서는 소문을 내고 싶었나 봅니다. 학교 정문에 걸려진 현수막이 화근이 된 거죠. 언제나처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너 뭐야 이 새끼야?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너 이 새끼, 네가 감히 대학을 가? 네가 우리 집 형편을 뻔히 알면서 네가 감히 그런 짓을 벌여? 너 나 연맥이려고 작정했지? 나 길러준 부모 덕은 생각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거냐? 아버지는 제 멱살을 잡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와서 아버지를 말리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철아, 그게 정말이니? 대학에 간다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 저도 생각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거고 틈틈이 알바해서 생활비 보탤 거예요. 기숙사도 알아보고 있고. 너 정말 이기적이다. 엄마, 네 아빠랑 엄마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안 보이니? 1시간이라도 덜 자고 조금이라도 덜 먹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뭐 대학? 우리 형편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 엄마랑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넌 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저에게 쏘아 붙이는 와중에 아버지는 제가 가게 될 학교에 전화해서 입학 취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며 학교에 가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앞에 잠시 펼쳐졌던 꽃길은 다시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러셨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을 수 있는지, 진짜 친부모가 맞긴 한 건지 별 쓸데없는 생각이 다 들면서 가슴속에 있던 아주 작은 희망조차도 가지고 있기 싫더라고요.
그날 이후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2학기가 끝나니 졸업장은 당연히 나올 테고 설령 안 나온들 그런 거 없어도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였죠. 마침 부모님이 일 나가셨을 때라 저는 처음으로 저희 집에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낡고 허름하고 냄새나는 저희 집에 처음 온 친구가 여자친구라니 정말 최악이었죠. 아무렴 당시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너 무슨 일 있어? 나 대학 못 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 진짜 가난해. 빚도 많고. 나라도 거들어야 하는 상황이야. 그런 거 알면서 객기 한번 부려본 거였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너랑도 더 못 만날 것 같아. 이제 일도 해야 하고 데이트할 돈도 없고 곧 군대도 가야 하고 지금 생각해도 진짜 찌질했습니다. 그런 걸로 소중한 아내를 포기하려고 하다니. 제가 아내 눈도 못 쳐다보고 기운 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제 얼굴을 확 잡아들었습니다.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먼저 좋다고 사귀자고 했잖아.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만나면 되는 거고 데이트 비용은 돈 있는 사람이 내면 되는 거고 군대야 뭐 까짓거 기다리면 되지. 너 한 번만 더 못 만난다느니 그런 말 하기만 해봐. 아주 죽는다. 어? 알겠어. 그리고 너 내일부터 학교 나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학생이 학교는 나가야지. 알겠어? 갈게. 아내는 제 대답을 듣고는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쏘아붙이는데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아내가 가자마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내랑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학교에 있는 다른 애들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저를 진흙 밑으로 빠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죠. 원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친구분들과 술을 드시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평소 고혈압이 있으시던 아버지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마비가 오신 거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죄송함은 아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가시는지에 대한 원망, 분노의 눈물이었죠. 저희 집엔 완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돈 몇천 원이 아쉬운 그 상황에서 저는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저는 아는 고등학교 선배가 다니는 인쇄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려고 하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 삶의 원동력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대학교에 간 아내는 모임이 있는 날에도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날에도 항상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저는 매일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었죠.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을 못했는데도 아내는 불평을 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몰랐는데 아내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밝은 성격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20살의 패기로 정말 열정이 넘쳤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인쇄소를 퇴근한 밤에는 새벽까지 운영하는 식당에서 거들고 주말에는 막노동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내 몸 아끼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며 씩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평일엔 인쇄소와 식당, 가끔 주말엔 막노동까지 하는 삶을 몇 년째 반복했을 때였죠. 아내가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주 주말까지만 막노동을 하면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봐둔
목걸이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였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데이트는 다음에 하자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한가득 등에 이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날이라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땅 위엔 아지랑이까지 피어올랐던 날이었습니다. 흐르던 땀이 눈 안으로 들어갔고 그걸 닦아내려고 바보같이 흙투성이의 장갑을 눈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너무 따가운 와중에 이고 있는 벽돌이 너무 무거워 몸이 휘청였습니다. 중심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더위를 먹은 건지 머리까지 핑 돌았고 난간이 없는 공사장이라 아래층 계단까지 그대로 벽돌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온몸이 미친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몸을 살펴봤습니다. 허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몸 군데군데에 치료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게 고통일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파서 간호사분께 빨리 진통제 좀 놔달라고 했던 게 생각납니다.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보니까 아내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보자마자 나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제 몸을 만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허리 밑으로는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철아,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태희야. 뭐가 미안해, 바보야. 나한테 왜 미안해? 아프지? 말하지 마. 그냥 쉬어. 내가 멋진 남자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어서 미안해. 그게 뭐야? 말하지 말고 누워있어. 어떡해. 이거 다 어떡해, 민철아. 저는 우는 아내를 두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달래줘야 하는데, 눈물 닦아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들고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3일을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나서야 일반 병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허리가 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아마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신이 있다면 불쌍해서라도 이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와중에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며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면서 한참을 울다가 화내다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해야 해서 바쁘시다며 일반 병실에 올라온 이후로는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제 옆을 지켜주는 건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는 하루 종일 제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앞에 미래도 보이지 않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사서 고생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혹시 연민 때문에 나를 보살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절 정말 사랑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 두려웠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하고 나를 떠날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해야 할 그 말을 여자친구가 먼저 하더라고요. 민철아, 나 사랑해? 뭐? 당연한 걸 왜 물어봐. 너무 사랑하지. 난 너밖에 없어. 그렇구나. 다행이다. 왜? 내가 널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고 네가 나보고 떠나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아니면 네가 날 버릴까봐 무섭더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지금 상황 되게 큰일이잖아. 그래서 네가 날 버리거나 세상을 버릴까봐 무서워서 불안해지더라고. 그런데 다행이다. 네가 나 사랑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오히려 내가 더 무서운데. 네가
나 몸이 이렇다고 버릴까봐. 혹시 마음이 달라졌을까봐. 내가 널 왜 버리냐? 휠체어 타는 게 뭐 대수라고. 난 아무 상관없거든. 네가 다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변함없어. 확신을 주는 아내를 보며 용기가 생겼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지인분이 일하시는 옷공장에서 시다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이전만큼 많이 벌진 못했지만 한 푼이라도 버는 것이 중요한 때였죠. 그리고 그 무렵 여자친구가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았던 아내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커플처럼 주말이면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날도 주말이 되어 아내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집에 커다란 대문이 열렸고 그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내가 아닌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구부정하게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들어오긴 힘든 것 같으니 여기서 얘기할게요. 얘기요? 어떤... 우리 태희 정말 사랑한다면 그만 놔줘요. 그때 대문 안쪽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못 헤어지겠다고 해서 내가 말하려고 나왔다. 들어가 있어. 내가 민철이랑 왜 헤어져야 하는데 그깟 휠체어 좀 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뭐? 그럼 앞길이 창창한 내 딸이 돈 없고 직업 변변치 않은 것도 모자라서 아프기까지 한 남자 만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그걸 그냥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니? 엄마가 알아서 끝낼 테니까 너는 들어가 있어. 엄마 정말 나쁘다. 어떻게 민철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아빠가 다쳐서 휠체어 타면 아빠 버릴 거야? 응? 그럴 거냐고. 아내의 말에 어머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제 휠체어를 끌고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날 아내와 대충 밥을 먹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아내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실감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보내줄 순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일하는 옷공장에서 거래처 사장님들끼리 하시는 얘기를 듣다가 옷을 집까지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생길 거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쓰지 않았던 머리를 굴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디자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계에서도 오픈마켓이라는 게 생길 거라는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박하게 제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무모한 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오픈마켓에 뛰어들어 옷을 팔아보기로 결심했죠. 그 사업에 더 확신을 준 것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패션 센스가 남달랐거든요. 의상과는 거리가 먼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회사가 디자인 계열이라서 그런지 옷을 보는 안목이 좋았고 마케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빠삭했죠. 활발하고 성격도 싹싹했던 아내는 자처해서 저를 도우겠다며 휠체어를 탄 저를 대신해서 동대문 시장을 뛰어다녔죠. 그 모습에 더 힘을 얻은 저는 무작정 사업자부터 등록하고 아내가 가져온 옷들의 사진을 찍어서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여성보다는 직장을 다니거나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30, 40대를 공략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는 집도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서 컴퓨터가 있을 연령층을 공략한 거죠. 그렇기에 사회생활 초년생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만 봐도 원피스 한 벌 사시러 시장에 다녀오시면 아버지 팬티에 제 티셔츠에 동생 신발까지 사오시기 때문에 그 소비의 규모가 보다 덜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누가 보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몇 달 동안 반응이 없다가 한두 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택배를 싸도 택배는 줄질 않았고 온 집안에 온 먼지가 날렸지만 통장에 찍힌 돈을 볼 때마다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내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거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내의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아내 말로는 예전만큼 심하게 반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어머님께 했던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컴퓨터 한 대, 카메라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오시며 택배 상자가 집안을 가득 채워서 근처에 사무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 어머니와 고등학생이었던 동생까지 제 일을 도와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모든 환경이 더 잘 되라고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아이디어로 제작 상품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 저는 이전에 옷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값싸고 퀄리티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인분들이 옷 공장에 많이 다니고 계셔서 공장 알아보는 건 식은죽 먹기였죠. 제작 상품들은 보란듯이 오픈마켓에서 대박이 터졌고 정말 운 좋게 중국과 일본에서 저희 상품을 팔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데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아내의 영향이 아주 컸죠. 1, 2년 만에 오픈마켓에서 최고 수준으로 자리를 잡은 저는 그렇게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랑 소주 한잔 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안하다 민철아. 내가 엄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오히려 네 앞길이나 막고. 됐어요. 지난 일인데요 뭐.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 다 알아요. 고등학생 때 너한테 대학교 가지 말라고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대학에 갔으면 네가 안 다치지 않았을까 싶고 미안하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죽고 그냥 내가 너무 힘들었어. 다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네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내가 엄마가 되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미안해 민철아.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저도 남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만 힘들어하시고 어머니 인생 사세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에 짐이 많으셨겠구나 하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모두 청산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죠. 나름 분위기를 내본다고 평소에 입지도 않는 셔츠도 꺼내 입고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갔습니다. 심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연한 척 말했지만 머릿속이 정말 하였습니다. 태희야, 내가 비록 몸이 불편하고 아직은 돈도 많이 없지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알잖아, 나 생활력 하나는 자신 있는 거. 너 굶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너 처음 봤던 순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 아내가 응이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자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는 저를 보고 아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활치료하자 민철아. 그동안 일한다고 바빠서 못했잖아.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 기억나? 재활 열심히 하면 걸을 순 있을 거라고. 더 늦기 전에 해보자. 나는 나중에 우리 아기랑 셋이 걸어다니는 게 소원이야. 아기? 아내가 아기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무슨 아기라도 낳은 마냥 머릿속에 앞으로의 행복한 현실이 차르르 펼쳐지더라고요. 열정이 활활 타오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계속 잘 되니까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았고 덕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생겨서 틈이 날 때마다 재활을 하러 다녔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가능성이 있다는 선생님 말씀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결혼식 날 당당하게 걸어서 신랑 입장을 할 수 있었죠. 물론 완벽하게 정상인처럼 걷진 못했습니다. 목발에 의지한 채 많이 절뚝이며 걷긴 했지만 휠체어를 타지 않고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아참, 아내의 부모님은 이미 아내가 저와 일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서서히 마음을 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날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반응이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아내에게 짐이 될 가정 환경이 더 걱정이 되셨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하고 또 괜찮은 성과를 보이니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의 축하까지 받으며 성공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부부의 인생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오픈마켓을 넘어 자사몰까지 만들게 되면서 수수료를 절감하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사무실은 계속해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상품들도 계속해서 수출하게 되어서 아내와 저는 평생 가보지 못했던 해외를 사업 때문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아내의 소원대로 저와 아내는 저희를 똑 닮은 아기와 셋이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있었죠.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저희의 사업은 아주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류를 넘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직원도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믿음직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길을 조금 천천히 가며 여행도 다니고 쉬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고가 나고 한동안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고 신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빛을 볼 때마다 이렇게 빛만 갚다가 인생이 끝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1막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2막이 있는 거고 그 생활에 안주하면 1막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힘내십시오. 예전엔 잘된 놈이 이런 말 하면 그냥 우습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밑바닥까지 갔다 온 인생이니까 믿어보세요. 무언가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게 될 것이고 이루고자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인생의 2막이 화려하게 펼쳐지기를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